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정반대의 형태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성황후의 가장 큰 패착인 거예요. 대화로 가자, 외교로 가자. 어떻게 갈 거예요?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야, 내가 노력 다해서 지금 조선 넘겨주게 됐잖아. 나에게 1억엔을 내. 또 한 번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만도 하죠. 멈추지 않아요. 더 큰 꿈을 꿔요. 싸웠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노력했고 몸부림쳤다라는 거. 명성황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흥선대원군은 본인의 위치가 취약했었고 여전히 세도가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민시척족이 다른 집안에 비해서 조금 쇠락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복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원군 입장에선 자신의 개혁 정책과 자기 아들 고종의 실질적인 국정에 든든한 뒷받침을 삼고자 사실은 민씨 세력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건이에요. 오히려 정략의 산물로 그녀가 간택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명성황후의 사진이 한 몇 장 있는데 어느 거냐?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르뜨르띠몽이라는 잡지의 일본의 과격분자에 의해 살해된 한국의 황후다. 그리고 테리 버네트의 시간의 굴레에 갇힌 코리아 이런 책에도 명성황후의 사진이다라고 남겨져 있기도 하고 반대 기록 또한 똑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호머 헐버트라고 해서 미국인 선교사가 썼던 대한제국 멸망사에는 궁녀라고 딱 표현하고 있고 언더우드 여사의 조선 생활기라는 기록 같은 경우도 그냥 정장을 했던 귀부인이다 라고 적혀 있고 현존하는 가장 그나마 명성황후를 상징하는 사진이라고는 하지만 아닌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현재도 한국사 교과서에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소, 출판사, 발행일자, 편집자명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하고 지금 고종의 모습은 그대로 나왔잖아요. 명성황후의 모습도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황후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시기를 좀 따져보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유통되던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니까 또 특정할 수 없는 거고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좀 재밌습니다. 이승만이 썼던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에 또 사진이 하나 실려 있어요. 그리고 사학자 장도빈의 책에서도 명성황후의 사진이다라고 남겨져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기냐 아니냐 갖고 좀 말이 많은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흥선대원군과 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가장 좀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인데 사진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속이 비치잖아요 지금. 그리고 바지가 보여요. 근데 저런 식으로 왕후가 옷을 입는다? 제가 복색사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왕도 그렇고 왕세자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아주 특정하게 어진을 그리는 날을 제외하곤 모든 그림에서 항상 비어있는 걸로 놔둬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왕의 모습은 지존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안 남기고 한다는 것도 좀 검토해보면 어떻게 보면 얼굴이나 모습을 잘 모른다는 건 자연스럽다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는 탈출하고 실제 죽은 사람은 궁결하는 설. 이건 이제 기대죠, 기대.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뭐 알고 보니까 히틀러가 죽지 않았더라. 몇 년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칸 해변에서 거닐고 다닌 걸 내가 봤다. 마이클 잭슨이 사실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워낙 충격적인 사태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사건들이니까 자꾸 저런 설왕설래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성황후의 죽음과 관련된 악성 루머는 대부분 진실은 아니에요. 왜 진실이 아니냐면 이분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정확하게 본 목격자는 없어요. 왜 없냐면 그 현장 자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봤던 사람들은 다 함께 죽임을 당했던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날 와서 누가 찔렀고 누가 죽였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럼 일본 쪽에 남긴 자료는 없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유태인 800만 명 죽인 거 증거 내봐라. 강제징용 몇백만 명 끌고 간 거 증거 내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국가 범죄나 강력 범죄는 증거를 안 남겨요. 그럼 왜 남기겠어요? 그 남기면 남의 나라의 국가 원수의 아내를 죽였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 일본 쪽에 남아있는 자료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큰 스캔들이 됐고 조선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었던 주모자들을 재판에 회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재판 회부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영화 보듯이 정확하게 정말 결정적인 비극의 장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명성황후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치 스캔들의 현장 자체가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게 공개가 된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을미사변이라 보통 그러잖아요. 연도로 따지게 되면 1895년이거든요. 이게 또 왜 화가 나는 장면이냐면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를 바꿔보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동학농민운동도 진압하고 조선의 국왕도 무력화시키면서 권력을 잡았고 다시 1895년에는 기억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게 끝까지 저항하는 주체가 명성황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죽이는 걸 통해서 명성황후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왕실의 힘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상한 기억들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성황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가 이중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고종을 도와서 나라 살리기에 매진했었던 훌륭한 인물인가? 아니면 실제로 나라를 망친 정말 문제 많았던 여성인가? 이게 굉장히 대립되는 견해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뮤지컬 명성황후가 나온 다음에 학자들한테 되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게 왜 그러냐면 명성황후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을 주도하는 건 그 당시에 있었던 선비가 남긴 매천야록이라는 기록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학자들 곰곰이 따져본 거죠. 그 당시에 여러 어떤 뉴스들인 거죠. 그런 걸 잘 체록해서 자기의 주관을 넣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재검토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째, 그녀가 의미 있는 노력을 했는가? 이건 예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시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고쳐낸 거죠.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내정개혁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었던 사람이지만 국제감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막으면 된다고 믿었었던 거죠. 1840년에 중국이 강제로 이제 아편전쟁에서 개항을 당한 다음에 그로부터 30-40년 기간 동안에 중국은 단숨에 반식민지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명성황후는 개화를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인 거고 과감하게 최익현을 시켜서 상소를 올리라고 하는 거죠. 그 대가로 최익현은 유배를 가고 대신에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사실은 아주 과감한 정치수를 둔 거고 그때부터 비로소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손탁 호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손탁이 만든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공사들과 외교를 하는데
왕비 신분으로 직접 뭔가 할 수는 없으니까 손탁 여사와 마크 조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조금 덜 알려진 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인 선교사들의 활약을 사실 명성황후가 후원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인 선교사들이 갖고 오는 근대 의술이나 근대 교육 같은 여러 시스템들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제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더우드하고 언더우드 부인 둘 다 선교사인데 둘이 결혼할 적에 명성황후가 결혼 지참금으로 100만 양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개 선교사 부부가 결혼하는 것도 다 챙겨줄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선교사들을 통한 근대 문물의 수입 같은 데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명성황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면 이게 있어요. 명성황후의 행동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방향은 정확한데 과정이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일로 가려면 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부정부패 문제예요. 매간매직. 이게 흥선대원군과 완전 대비되는 거거든요. 대원군은 내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 기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10년간의 기간 동안 국가적인 사회적 기강, 매간매직, 부정부패 같은 게 확 낮아져요. 근데 문제 뭐냐?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민겸호, 민승호, 민영규, 민영준, 민씨들이 쭉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매간매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산 관료들은 당연히 이것들을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회가 온갖 부정부패에 시달리게 되면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개화정책이라는 민중들 입장에선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개화정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재원을 끌어와야 되겠어요? 원래는 국가 운영을 잘해서 투명하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중들의 고의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선 개화정책이라는 건 또 다른 착취의 수단인 거지, 이 개화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건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는 민겸호라는 사람이 구식군인들한테 줄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다가 한 달치 월급을 먼저 줬는데 절반은 쌀인데 절반은 모래와 겨가 섞여 들어가 있어서 분계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났던 일화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거기에 대안이 있었어요. 누가 대안이 있었냐? 흥선대원군이 호시탐탐 재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흥선대원군, 구식군인들, 그리고 민중들이 득세해서 결국은 고종이 사실상 이제 흥선대원한테 권력을 넘겨주게 됐던 사건이 이모군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성황후의 가장 큰 패착인 거예요. 개화로 가자, 외교로 가자. 어떻게 갈 거예요? 건전한 힘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은 정확한데 건전한 힘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촌 장호원으로 이제 피난을 가 있었던 상황인데 한 무당을 만나요. 이 무당을 만난다라는 것이 이상하죠. 왜냐면 왕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개 하층 천민 무당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건데, 여튼 만난 상태에서 이 무당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분명 흥선대원군 쫓겨나게 되고 다시 컴백합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냥 고마우니까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멈춘 것이 아니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군의 칭호를 하사한다라든지, 또 그 무당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 일자무식인데 그 친구한테도 이제 또 관직을 준다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선실세를 두고 국정을 막 운영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돼요. 왜 그랬냐를 굳이 명성황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의 큰 충격,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일단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죽었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확인하지도 않고 가짜 장례식을 지내버렸었거든요. 이때 나를 도와줬던 진령군의 도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기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군의 칭호는 사실은 종친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행보라고 좀 볼 수가 없죠. 심지어 뭐 순종의 병을 고친다고 금강산에다 천냥의 돈과 무명, 쌀 한 섬씩 다 갖다 놓는다라든지, 또 서울 북방에다가 관우의 사당인 북묘를 건립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쓴 게 아니라 10여 년을 그렇게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낭비가 되게 심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명성황후를 우리가 평가할 적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방향은 좋았지만 과정이 너무 문제가 많았고, 특히 집권 후반기가 되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한다라든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열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서 외세의 기생에서 살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땐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
전 되게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만약에 대원군과 명성황후가 소통이 가능했다라면, 그냥 한쪽은 탁월한 개혁가인데 국제정세를 모르고 한 명은 국제정세를 아는데 개혁을 잘 못하거든요. 둘이 협력을 했으면 탁월하게 개혁을 하면서 국제정세를 읽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혹은 고종이 좀 이렇게 조율을 잘하든가. 근데 그런 게 좀 아쉽죠. 어찌됐건 우리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기록 속에서 대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돼서 다시 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좀 해답을 드리고 싶은데 속상하네. 나쁜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 친일파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친일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완용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완용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의 탑,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강제병탄조약 3개를 다 주도했거든요. 일본에 의해서 병합되는 그 과정에 정말 그들이 어떤 출세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 악랄한 작은 마음이 나라 전체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도탄에 빠뜨렸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같은 경우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되게 똑똑했어요. 꽤 정의로웠어요. 그리고 나름 헌신적이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태어났던 집안은 조금 약간 반계였었는데 이호준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인생이 풀리게 되죠. 고종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옥균, 박영일 같은 급진기합파나 김홍집, 어윤중 같은 온건기합파들은 개성들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좀 거칠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 통제를 좀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완용 그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말하면 말도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순종이죠. 고종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고종이 신뢰도 받으면서 고종 다음 왕에 대한 신뢰까지 동시에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고종이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이 유경공원은 관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던 학교예요. 개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학교죠. 이게 고종의 의지예요. 근데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고종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러시아나 일본의 강력한 공격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결단을 내리죠. 너가 주미 외교관으로 가서 미국을 좀 돌아보고 와라. 해서 실제로 미국에 근무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갖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도 몇 명 보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민영익 같은 경우인데 너무 개화 정책이 열렬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쫙 돌고 오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미국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린 끝이야. 이러면서 완전 인간 말종이 돼서 밀매어 받아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완용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 탁월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덕수궁 뒤편에 여러 그 외국 공사관이 있었고 미국인, 러시아인, 그 외에 영국, 프랑스인들이 많이 만나면서 외교를 펼쳤던 그 중심에 이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 당시에 고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완용이 진력을 해요. 이 당시 때 이제 내렸던 결단이 뭐냐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좀 피난을 시키자, 이런 식의 전략을 짤 정도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대세를 잘 읽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완용의 어떤 이런 애국적 행보의 절정은 독립협회였어요. 협회장도 역임했었고요. 당시에 독립협회를 주도했었던 핵심적인 인사가 윤치호, 이완용. 근데 여기서 드디어 싹이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서양 열강들과 이권 거래를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에선 굉장히 독립을 외치지만 한편에선 외세 의존적인 독립협회 회원들이 보기엔 박쥐 같은 사람인 거죠. 제명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중앙 관료였었던 이완용이 어느 날 갑자기 지방 관찰사로 내려가게 돼요.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완용이 진짜 확 바뀌어요. 아니 내가 남들 다 친일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한테 붙을 때 난 열심히 영어 공부했고 외국도 갔다 왔고 이렇게 고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독립협회도 솔직히 고종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따위로 날 때 할 거야? 좋아, 한번 해봐. 그래서 일본인들과는 연고도 없었고 친일 관료나 일본 정치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라인이 바뀌게 되죠. 이 당시 몇몇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인하시오 라고 하니까 사인을 안 하죠. 누가 거기 사인을 하겠어요? 을사조약을 사인 안 한다고 막 하는 그 과정 중에 이완용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이토의 눈에 띄는 거예요. 써보니까 괜찮다. 단순한 학부 대신이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정미칠 조약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다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랄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단계부터 굉장히 좀 무서운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신문지법, 보안법, 군대 해산 등을 다 주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언론을 통제하고 민중의 의견을 통제하고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시켜버리죠. 요게 이제 정미칠 조약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실권을 이토에게 갖다 바친 이 전 과정을 이완용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로로 상을 받아요. 훈 1등 우길 동화장이라고 하는 상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완용이 조금 넓게 보는 것 같아요. 동양협회라는 기관이 있었었는데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나라 추진했던 단체인데 여기다가 굳이 본인이 기부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9년 기후각서라고 해서 한국의 사법권을 없애는데도 역시 또 이완용이 직접 사인을 하게 됩니다. 강제 병탄 조약도 당연히 이완용이 주도를 했는데 협상을 합니다. 이게 자기 양심과의 협상인지 아니면 고종을 능멸하기 위해서 한 협상인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넘겨줄게 대신에 국호하고 왕이란 칭호는 지켜줘. 이게 이완용의 협상이에요. 아니 나라가 넘어왔는데 어떻게 국호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대신에 고종, 순종이라고 여전히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는 걸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요. 진짜 이제 좀 얄팍하죠, 그렇죠?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고종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형태로 이제 조선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흐름과 타이밍을 보고 일본 총독부에서 원하는 행동들에 대해선 다르게 부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고 창덕궁 자체를 일본 황실의 별궁으로 만들자고 2번이나 건의를 참 진짜 죄송합니다. 감정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데 가장 유명한 건 1919년 거족적 저항이 일어나게 된 거죠. 3.1운동 당시에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경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경고망동 하지 마라. 해봤자 안 돼. 시간 지나보면 다 실패하고 말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식의 논설을 여러 차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대가로 얻게 됐던 것들 많죠. 뭐 돈이나 은사금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받은 돈을 갖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돌립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산 액수는 한 300만 원 정도. 여의도 면적의 약 8배.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었던 이회영 선생 가문이 그 당시 긁어모았던 돈이 한 6, 7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나쁜 짓을 했었고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해방 이후에 안타깝게도 친일파 처단을 제대로 못했고 친일파 재산환수라는 건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또 잊지 못한 현장이 있었었죠. 그 환수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을 제가 목전에서 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완용의 땅 중에서 약 200여만 평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이완용이 친일의 대가로 얻었던 토지의 0.05%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면전에서 들었어요. 되게 허탈했었죠. 근데 의미는 굉장히 있어요. 친일 재산 환수라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거든요. 잘 됐다고 얘기하면 좋은데 계속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일한 대가로 만들어진 토지를 또 누구한테 팔고 하는 과정이 오랫동안 수십 년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친일의 대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친일파 후손들에 의한 치열하고 집요한 토지 환수 전쟁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정의를 회복했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많이 좀 아쉬운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칼을 갈았죠. 문자 그대로 칼을 갈았고요. 이재명 의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문하고 나와서 인력거꾼하고 둘이 있었을 그 상황. 그때 달려가서 이완용을 찌릅니다. 왼쪽 폐를 정확하게 찔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재명 의사 본인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해수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이완용은 1920년대 중반에 죽거든요. 일제 식민 시기의 전성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화려한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옥인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의 장례 행렬이 쫙 이어지게 됐는데 그 행렬이 고종이 죽은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던 행렬이다. 기회주의적 태도와 출세주의적 욕망이 나중에 갔었을 땐 한민족의 또 한민족의 역사의 암적인 존재로 기능했다는 것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같이 띄워주고 싶은 사람, 그도 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든 뭐든 다 팔아갈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자발적 창씨 개명의 1호다라고까지 불리우는 송병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송병준은 정말 잘못하고 싶어서 작정한 인간. 부평에 있는 미군 부대의 부지 13만 평을 포함해서 경기도권에만 무려 161만 9천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토지를 좀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토지를 갖고 있었을까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서 조선에 오는 구로다 기요타카 일행을 환영하는 반접 수행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의 대표적인 그 당시 실업가였었던 오쿠라 기야치로와 함께 부산에다가 본인 명의로 상관, 쉽게 말하면 회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남들은 일본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내지, 어떻게 조약을 짜지, 어떻게 외교관계 새롭게 재정립하지, 개화냐 위정책사냐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새로운 트렌드에 도는 일본에서부터, 근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가옥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일본에 망명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일본의 망명에서도 멈춰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904년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노다 헤이지로라고 하는 일본인 이름을 갖고 일본에서 회사를 세워서 일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회사를 운영했던 기록까지 있어요. 타이완, 홋카이도 등등등을 돌아다녀 보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게 된 거죠. 요 시기 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수많은 일본 정치인들의 눈에 띄게 되고 이토에도 눈에 띄게 되는 이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컴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1904년 러일 전쟁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과 함께 청나라까지 종군을 하는, 얼마나 일본인들 입장에서 진짜 대단하겠어요. 이런 헌신적인 조선인이 있다니. 결국은 1907년 다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통감 이토를 만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완용을 황제 의사에 반하고 통감의 지도를 쫓아 재정을 개혁할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완용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토가 결국은 이완용과 송병준이라는 양 날개를 갖고 이제 조선 조정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사람 노골적인 사람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 때 사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가십시오. 지금 태아가 자리에 내려오지 않으시면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 민중들이 다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정칠적으로 딱 끼게 되고요. 1908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부 대신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조선이 병합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 당시에 양방 관료 같은 잘 나가는 엘리트들은 이완용 쪽으로 쫙 몰려서 있어요. 왜냐? 조선이 망해도 우리 특권이 보존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송병준은 애초에 엘리트가 아니잖아요. 조선의 비엘리트들을 쫙 기업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란 단체예요. 약간 서민층, 그 다음에 일본이 들어왔었을 때 기존의 엘리트들을 밀어내고 하나 좀 뜯어먹을 게 없을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만든 단체가 일진회예요. 그 멤버 수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 당시에 한반도에 존재하는 가장 큰 규모의 단체였었고, 실제로 의병들은 일진회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의병들이 보기에 진짜 민족 반역자 일진회였기 때문에 양자 간의 충돌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완용과 달라요. 이완용은 탁탁탁 판을 만들고 알아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재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송병준은 봐봐 나 이만큼 했어, 대가 없어? 대가 없어, 이게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909년에 일본 수상한테 직접적으로 야, 내가 노력 다해서 지금 조선 넘겨주게 됐잖아, 나에게 1억엔을 내라, 이런 걸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909년에 합방 청원 운동이라는 것을 그가 주도하고 있던 일진회를 중심으로 막 활약을 했는데 이 파워게임에서 이완용한테 밀려요. 왜냐면 이완용은 아무래도 위치가 되게 높았고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완용이 주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조선이 병합이 되면서 우위권을 뺏기게 됩니다. 조선이 강제 병합 당한 다음에도 이 송병준이 계속 쓰임을 당하게 되는데 중추원 고문으로 연수당 1600원을 받기도 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자작지위를 받게 됩니다. 은사공채는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여기서 멈출 송병준이 아니에요. 일본 수상한테 가서 내가 식민통치협력 공로를 되게 많이 하지 않았냐, 그 대가로 홋카이도 쪽에 있는 막대한 좀 토지를 달라. 근데 어느 정도 달라고 그랬냐면 무려 560만 평 정도 라고 또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병준이 죽고 나니까 일본 천황이 와인 12병을 내려서 딱 조의를 표하게 되고, 사이토 마코토 같은 경우는 세인이 공지하는 동양평화의 공헌자이다 라는 조문을 직접 밝히기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송병준이 죽으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아주 성대한 추도식을 또 올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흥룡애가 이완용과 더불어서 투톱, 이 조선 병합에서 가장 중요한 공로를 세웠던 투톱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크게 또 추도식을 열어준 적도 있습니다. 일단 이 투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투톱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번 얘기 나온 김에 한 명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민영휘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성이 민씨죠. 민씨 척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본명은 민영준입니다. 왜 민영준이라는 이름을 계속 못 썼냐면 고종과 명성황후의 정말 큰 총애를 받았고 그 총애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을 가장 열광적으로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조정 내에서도 조정 신료들이 동정적이었었어요. 이 밀란의 배경은 조병갑의 폭정이고 당시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 제도 때문이다. 농민들의 마음을 잘 수습하고 해서 우리가 내정개혁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영준이 독자적으로 강력 진압을 주장하게 되고 또 청나라 군대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외세를 끌어들였고, 그러한 강경 진압이라는 게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도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901년에 이름을 바꿨고요. 갑오개혁 당시 때도 탐학죄로 고발이 됐고 1896년에도 탐학죄로 고발됐고, 그리고 이완용의 앞잡이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민연설회라는 단체에서 장서를 제출할 때도 총대위원으로 또 역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기여로 결국 똑같이 은사금 5만 원 등을 받게 되고요. 평소에 굉장히 매간매직에 힘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워낙 센 두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신궁 봉경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의 고문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반도,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고 일본 신화의 우두머리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하고 한민족의 신화의 우두머리인 단군은 알고 보니까 남매관계고 잘난 형제 집안이 일본이고 못난 집안이 조선이다. 소위 말하는 이념적인 통합 과정의 일선에 나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영이의 별명은 뭐냐면 토지 대왕입니다. 공개적인 재산 규모로 봤었을 때 이완용이 300만 원이었죠. 민영이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6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영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자식 명의들까지 이렇게 다 분석해서 대강 추산을 해보면 약 7,600만여 제곱미터고요. 평수로 얘기하면 2,300만 평.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는데 1920년대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이 진행되거든요. 주식도 100만 원어치, 또 별장 주택도 1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게 뭐 최근 돈으로 환산하면 뭐 몇천억 원대가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 정반대의 형태로 치열하게 무언가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끊었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친일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친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정말 커지면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악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 독립선언서 아시죠? 도쿄에서 1919년에 3.1운동보다 먼저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검색해 보시면 그냥 다 남자 유학생 대표단 사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 28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었던 세력이 남성 유학생만이 아니라 여성 유학생도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김마리아, 황에스터 등등은
되게 큰 역할을 했었고, 특히 김마리아는 진짜 한국의 독립운동사의 정말 전설이에요, 전설. 일제강점기 때 김마리아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여성 대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김마리아거든요. 근데 김마리아가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28 독립선언하는 거 좋아. 야, 근데 왜 대표단을 남자로만 꾸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레도 두 바퀴로 구른다. 즉, 수레가 굴러가는 것도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 왜 대표단을 남자로만 꾸리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성의 권리를 얘기했다. 이게 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 좀 해보죠. 이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나눠야지. 권기옥. 권기옥이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조선 총독부와 황궁을 폭파하고자 비행사가 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었고, 그런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나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아직까지는 여성 비행사가 흔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행사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두 가지 꿈을 품었던 너무나 매력적인, 시작이 좀 남다릅니다. 학생 시절부터 비밀 결사단이었던 송죽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송죽회는 숭의 여학교에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고요. 딱 여학생들 위주로만 만들어졌던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3.1운동 때 적극적인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송죽회 일원들과 일본인 선생의 눈을 피해서 기숙사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고, 애국가 가사를 등사하는 등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구금을 당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진짜 대범한 게 뭐냐면 멈추지 않아요. 더 큰 꿈을 꿔요. 휴록하자마자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독립자금도 모으고, 그 당시 애국공채라고 해서 임시정부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공채를 발행합니다. 전제는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고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냥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건데, 공채를 열심히 판매해서 그 돈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이건 걸립니다. 걸려서 체포가 됐고 고문을 당했는데, 다시 조서를 보면 지독하다. 뭐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뭘 때리고 고문을 해도 얘는 입을 열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조서도 하나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에선 약간 화끈하십니다. 평안남도 도청 폭파 사건에 가담을 해서 폭탄을 제조하고 어떻게 거사할 것인가, 이런 또 논의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얘를 이제 잡아야 된다. 이제 몰린 거죠. 왜냐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한번 당했죠. 다시 또 들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또 한번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만도 하죠. 여기서 또 한번 또 대범한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망명을 하자. 중국에 가면 오히려 비행기를 타거나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거나 등등등의 여러 기회가 있다 라고 해서 망명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변장을 하고 어떤 배에 잠입하고, 배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을 다 통과해서 상하이까지 온 거죠. 그때 어떤 불안함, 두려움, 그걸 또 뛰어넘는 기대감, 이게 막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상하이의 망명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 여사를 만나요. 누구냐면 김규식은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던 분이고, 프랑스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를 하던 임시정부의 엘리트 중 엘리트예요. 근데 우리는 김규식만 많이 기억하지만 김규식의 아내 김순애도 사실은 되게 저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중국에 망명을 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던 여걸 김순애한테 떡잎부터 다른 권기옥이 찾아와서 나도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김순애가 소개장을 만들어 주게 되고, 김순애의 도움으로 홍도 여자중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운남 육군 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직 1기밖에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중국에도 비행기가 거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배들이 대포를 빵빵 쏘면서 싸운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전후로 해서 배 위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비행기가 쏘는 폭탄으로 상대 배를 터뜨려버리는 새로운 전법이라는 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공군이라는 건 진짜 신무기고 특별한 도구였었거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빠르게 공군력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비해서 중국은 상공대 자체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 당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최초의 여성 공군 조종사가 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실력이 좋았어요. 왜냐면 훈련 9시간 만에 단독 비행이 허가될 만큼 우수했대요. 입학한 지 1년 2개월 만에 첫 해 졸업생으로 비행사가 됐고, 중국 국민당이 북벌을 시도할 때 참전을 하면서 중국 공군의 멤버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인 파일럿도 10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인 파일럿이 3명 있었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권기옥이에요. 나머지 2명은 남자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비행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우수한가 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두고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중국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중국이 해방되는 것이 우리의 독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의 어떤 민족운동가들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간에 되게 다양한 연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소속으로서 항공사 조종사로 10년을 활동했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 근데 이제 눈에 누군가가 띄면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소문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밀정으로 오인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암살을 시도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꼭 있거든요. 실제로 권기옥 같은 경우는 암살 시도를 당할 뻔한 경험도 있었고, 밀정의 모험을 받아서 아예 체포가 돼서 옥고에 치르면서 굉장히 좀 오해를 받았던 이런 기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을 했고요. 정말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임시정부가 1940년대 때 충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삼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광복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잘 알아요. 근데 그때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공군을 창설하자는 거였었어요. 왜냐면 공군을 가져야지 제대로 된 전력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국민당 출신이었었던 최영독, 권기옥 같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실패했죠. 그러면 아이고 실패하고 말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멤버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 공군 창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최영독 같은 경우는 공군 참모총장까지 오르지만, 권기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크게 직위가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사에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비전과 꿈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굉장히 가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들. 되게 애틋해요. 아파요. 왜 더 아프냐면 이분을 대상으로 책 한 권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자료가 없어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정말 작은 기록밖에 없지만 강주룡의 남편이 독립운동가였었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양에 돌아왔는데, 1920년대 이후에 일제가 공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공장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평양 일대 공장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주로 경공업이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을 남성보다 임금을 많이 줬겠어요? 아니죠. 이중착취인 거예요. 일본인보다 적게 주고 여성이기 때문에 적게 주는 거예요. 되게 속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당한 처우에 저항을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강주룡 같은 경우는 역사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평양 평원 고무 공장에서 아사 동맹 파업이란 파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강주룡은 을미 일대, 그러니까 12m 높이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격렬하게 외쳤던 말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죠. 평양의 히로인이다, 여류투사 강여사 등등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할 적에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효시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 노동운동사의 효시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가장 가혹한 조건에 몰렸을 때 일어나는 게 고공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100년 전에 이미 고공농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강주룡은 평양 일대 어떤 공장에서도 취업을 못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단편적인 기록 하나 남아있는 건 평양의 빈민굴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게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 제 이야기들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독립운동할 적에 총과 칼로 싸우거나 정부를 만들거나 군을 조직하는 것도 독립운동이지만 이런 어떤 사람살이의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던 것이 독립운동사의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성으로서 또 비행사로서 또 어떤 이들은 사회 하층 계급으로서 싸웠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노력했고 몸부림쳤다라는 거. 제 얘기 들으시고 바로 끄고 딴 거 보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Turns red. Now it's time to set your mind